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제가 작업한 영상을 위주로 올렸었는데, 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것은 초보자 분들을 위한 초보자 입장에서 설명하는 그 목공 강좌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목공의 체계와 그 체계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들,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뭐 익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강좌라고 하기가 조금 겸연쩍은 게, 제가 유튜브에 계시는 그 날고 기는 엄청난 분들 사이에서 제가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서 강좌를 할 정도가 되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죠. 실력으로 따지면. 목공을 한지 5년 정도밖에 안 됐고, 뭐 가구 제작 기능사라는 자격증 취득하는 거 하나랑, 뭐 공방에서 1년 정도 교육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뭐 작업실을 직접 운영을 해보고 있다는 거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지. 다른 뭐 유튜버 분들이나 뭐 교육 공방 주변에 있는 그 공방의 선생님들보다 제가 뛰어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막 초보티를 벗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를. 음, 목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그 초보자 단계를 이제 막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흉내는 내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는가. 제 나름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요. 물론 뭐 품질 측면에서는 그 뛰어난 분들보다는 못하겠지만요. 어, 그래도 완전한 초보의 어떤 단계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막 그 단계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초보자의 어떤 마음과 어려움을 조금 더 잘 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어떤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 목공을 배울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질문인데 그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조금 난감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를 보건대 이런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목공을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라는 겁니다. 네. 이 목공이란 게 뭘까요? 목공은 목재로 물건을 만드는 일이죠. 이게 좀 당연한 얘기인데, 목재를 좀 길게 이걸 풀어보면, 목재를 자르거나 구멍 뚫거나 다듬거나 이런 식의 가공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는 모양과 기능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목공이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이, 사실 어, 내가 의도한 대로 가공하고 의도한 기능을 넣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그 수반되는 준비 작업들이 있어요. 목재를 관리하고 기계를 세팅하고, 그리고 뭐 끌이나 대패나 이런 것에 날을 세우는 그런 부대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목재를 가공을 아무리 잘해도 만족할 만한 완성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 넓은 의미로 목공이라는 것은 목재를 가공해서 어떤 모양과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를 위해 수반되는 모든 작업이 목공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공의 분야가 뭐가 있느냐? 사실 이 구분은 그냥 제가 임의대로 한 거예요. 산업적으로 목공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
뭐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분류가. 다만 이것은 제가 취미로 목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기계라든지 기계의 어떤 양이라든지 어 뭐랄까요, 기계나 어떤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가구 제작, 소품 제작, 우드 카빙, 우드 터닝, 우드 버닝 이런 식으로 나눠봤는데, 가구 제작은 식탁, 책상, 의자 이런 것처럼 우리네들 그 집에 놓고 쓰는 그런 생활 가구들이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가구 제작입니다. 그리고 소품 제작이라고 구분한 거는 사실 가구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계나 기술을 가지고 기계와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규모가 작을 뿐이죠. 뭐 식탁, 침대 이런 것들은 뭐 몇 미터 단위로 그렇게 크기가 정해지지만, 쟁반이나 연필꽂이, 뭐 키보드, 팜레스트, 펜트레이 이런 것들은 같은 기술을 쓰지만 뭐 크기가 작은 소형의 어떤 제품들인 것이죠. 그래서 가구 제작, 소품 제작은 사실 그냥 비슷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우드 카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드 카빙은 목재를 조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이 환조와 같은 조각상처럼 360도의 입체감을 갖는 그런 환조가 있고, 그리고 목판의 어느 한 면을 조각도로 판에서 높낮이를 표현하는 부조 형태도 있겠죠. 그리고 스푼이나 버터 나이프 같은 거를 조각칼로 깎아서 그렇게 이제 생활소품을 만드는 그런 카빙도 있습니다. 우드 카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구를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 들어가는 기계의 양이나 종류가 현저히 적어요. 어떤 나무 조각이 있으면 조각이 있고, 그 나무 조각을 조각 칼로 깎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 카빙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계의 양은 가구 제작, 소품 제작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기술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직접 깎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우드 카빙 기법을 좀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우드 터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드 터닝은 목선반이라는 어떤 별도의 장비를 가지고 그 장비에 목재를 고정을 시켜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목재를 목선반 전용 칼로 조금씩 깎아내요. 그렇게 깎아내다 보면 원으로 회전하는 물체를 칼로 깎아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그 단면이 원으로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면이 원 형태인 그릇이나 가구의 다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우드 터닝을 가지고. 근데 이 우드 터닝이 특히 뭐 샐러드 볼이나 뭐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처럼 완전한 그런 그릇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어떤 장르랄까요? 그런 장비거든요. 목선반을 이용한 우드 터닝이라는 게. 그래서 약간 그 터너라고 해서 우드 터닝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드 버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우드 버닝은 좀 마이너한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카페나 뭐 우드워킹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우드 버닝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 우드 버닝이라는 게 전용 인두기로 목재 표면을 태워서, 그게 태우면은 약간 그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을려서 그 그을리는 걸 가지고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기는 것을 우드 버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야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대부분의 그 목공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가구 제작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가구 제작을 기준으로 앞으로 가구 제작을 위해서는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교육 공방의 초보자 과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독학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각 방법이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교육 공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일단 장점이 교육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과 환경이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교육을 위해 맞춰진 그런 교육 공방을 갔다. 그리고 선생님도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교육에 최적화된 장비들이 있다. 장비와 이제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질과 환경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배움의 효율 역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배우다가 모르면 바로 옆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 있고, 선생님이 직접 시연을 하면서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 만큼 효율이 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하죠. 사실 목공이라는 게 꽤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왜냐? 나무를 어떤 식으로든지 나무를 가공해야 되잖아요. 자르거나 켜거나 뭐 구멍을 뚫거나 갈아내거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날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내 살이 나무보다 단단하지 않은 이상해야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 잘리고 막 뭐 수지 접합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을 접합하는 수술 같은 걸 받아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방법,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하거나 수공구를 사용하거나 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옆에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육 공방 같은 경우는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죠. 작업자 본인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네 번째가 체계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 어떤 방법을 보라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목공의 경우에 대입하면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교육을 시키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방식으로 목공을 하면 된다,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체계를 교육생한테 알려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겠죠. 비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기본적으로 한 월 20에서 30만 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교육을 받으려면. 뭐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게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비용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그 공방에 가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공방까지 오가는데 들어가는 시간, 공방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커리큘럼의 경직성이라는 게 사실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이 경우는 약간 단점으로 적어놨어요. 커리큘럼이 경직성이 뭐냐면, 어느 공방이건 그 공방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어떤 순서가 있어요. 교육의 내용과 순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천천히 배워보겠다. 기본적인 것부터 잘 배워보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그냥 나사못을, 합판이랑 나사못 가지고 책꽂이 정도, 책장이나 책꽂이 정도 만들어 보는 게 내 목표다 라고 한다면, 당장은 그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공방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뭐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교육생이 교육을 받으러 간 분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교육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일일이 다 대응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그리고 독학하는 경우에, 서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독학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비용이 일단 낮겠죠.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거고요. 그냥 내가 가능한 시간에, 뭐 새벽이든 뭐 아침이든 내가 가능한 시간에 보면 되니까요.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과제 선택에 융통성이 있다.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게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작업 계획에 필요한 그런 기술,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에 딱 맞춰서 그 부분만 찾아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꼭 어떤 정석적인 과정을 통해서 목공을 익혀야 된다?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은 이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내가 익힌 기술의 어떤 양과 어떤 범위를 늘려나가면, 그것이 또 이제 목공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독학을 한다는 거는 내가 필요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일단은 부상 위험이 공방에 가가지고 배우는 것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안전한 작업 방법과 주의사항, 목공 작업 시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래서 약간 부상의 위험이 공방 교육보다는 큰 편이고, 그리고 지식 신뢰도 자체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서적 같은 경우는 유명하고 실력이 인정된 분들이 쓴다고 전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서적을 통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의혹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만, 사실 유튜브는, 저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찍지만,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100%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진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 유튜버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 방법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상황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버가 하는 얘기가 보편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신뢰도에 있어서 약간은 교육 공방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효율이 낮겠죠. 배움의 효율이 낮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모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딱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또 검색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간을 투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움의 효율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기계 사용이 제약이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목공 기계가 나름 어떤 가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학을 한다, 기계를 싹 다 써놓고 독학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 그냥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기계, 어떤 기계들이 있고 그 기계를 어떻게 쓰는구나 정도를 눈으로 그냥 배우는 것이지, 실제 이거를 기계를 다루거나 어, 다루고 해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마음을 먹고 나의 어떤 공방을 차리겠다라고 생각해서 기계를 이렇게 딱 갖추지 않는 이상 아, 기계 사용에 제약이 있고 때문에 작업에도 어떤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단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종합적인 체계 습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편적인 지식과 노하우는 딱딱 뽑아서 배울 수 있지만, 이것을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어떤 속담처럼 아주 훌륭한 지식들이 나에게 들어와 있어도 그 지식들이 어떤 순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그 체계를 알지 못하면 사실 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장단점이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가 뭘 배우고 뭘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목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내 상황에 맞는, 내가 투입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과,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냥 그 방식대로 하면 된다. 뭐, 교육 공방에 가던 독학을 하건, 아니면 뭐, 옆에 목공을 하는 어떤 지인이 있어서 그 지인에게 배우건, 내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만 하면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목공을 배울 때 알아야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익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나의 어떤 현 상태를 알고,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야 어, 낭비 없이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알아야 할 것과 그 익혀야 될 것들을 가구 제작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순서는, 이것이 뭐 공인된 순서다, 총 8단계로 저는 구분을 했는데, 이 8단계가 가구 제작의 공인된 순서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도 공인된 제작 순서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구상부터 시작해서 마감 최종 조리까지 8단계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좀 더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구상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때는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용도와 기능, 소재, 외관, 구조, 결합 방식 같은 거를 머릿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후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용도의 각 어떤 결정해야 될 것들을 예를 들자면, 제가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어요. 테이블 용도의 어떤 걸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서랍 기능을 넣고, 그리고 옮길 수 있게 바퀴를 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랍 기능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소재는, 상판은 원목으로 쓰고 다리를 포함한 상판 아래 이 프레임은 집성목이라는 걸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랍은 합판으로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전체적인 뭐 디자인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크기가 일단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의 길이는 1800mm, 너비는 700mm, 높이는 740mm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구조는 일반적인 테이블 구조를 그대로 따라 만들자라고 결정을 해요. 사실 이 구조라는 부분이 어느 초보분이 독창적인 구조와
디자인에 그런 제품을 바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는 얘기처럼 처음 어떤 걸 시작을 할 때는 그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 구조가 있어요. 뭐 다리와 상판을 어떻게 연결한다. 다리와 다리 사이를 어떻게 연결한다. 그리고 뭐 이것이 비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구조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구조가 있으니까 그 구조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보분들은. 그리고 결합 방식은 뭐 짜맞춤, 나사못 결합, 접착제만 쓰는 결합,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어느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짜맞춤이라는 것은 보통 목재를 서로 이제 연결되는 목재 두 개가 있다면 어느 한쪽에는 돌출되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요. 그걸 장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반대의 그 맞은편에 연결될 목재에는 그 장부의 크기만큼, 그 장부의 너비, 그 가로 세로만큼의 구멍을 뚫어서 그 장부가 구멍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서 끼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짜맞춤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그 나사못, 피스라고도 하는 나사못을 쓰거나 접착제만으로 쓰거나, 이렇게 내가 결합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는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설계의 뜻은 구성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과 도면으로 구체화한다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설계를 통해서 최종 치수를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최종 치수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내가 재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부분이, 뭐 예를 들어 서랍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서랍장을 구성하는 여러 개 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판도 있고, 뭐 가운데 판도 있고, 다리 부분도 있고, 발이죠. 그 서랍장의 발 부분도 있고, 상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 인접한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설계해서 정해놓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후의 모든 작업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지침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손으로 그려도 되고, 자대고 손으로 그리면 되죠. 이제 그리고 이 수치는 계산기 같은 걸로 계산해 가면서 여기는 몇 미리, 여기는 몇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CAD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CAD는 컴퓨터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그냥 많이들 쓰시는 거는 오토캐드나 스케치업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라이노라는 어떤 3D 그 CAD 프로그램도 쓰시는 것 같던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을 써요. 구글에서 나온 모델링 프로그램인데, CAD 프로그램인데, 이것의 최대 장점은 엄청나게 쉽다는 거예요, 배우기가. 저 같은 경우도 하루를 공부했더니 그냥 대충 뭔가를 설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스케치업을 쓰고, 앞으로 이 이후 과정에서도 뭐 다음 시간이건 뭐 언제가 됐건 스케치업을 설치하고 이 스케치업으로 도면을 그리는 어떤 과정도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오토캐드 같은 경우도 많이들 쓰시는데, 사실 이 오토캐드를 쓸 수 있으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배울 때 피아노부터 배우면 좋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뭐 악보를 보는 능력이라든지, 뭐 그리고 피아노 자체가 모든 악기의 어떤 베이스가 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토캐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캐드 프로그램의 약간 원조격이랄까? 그런 느낌이라서, 오토캐드를 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뭐 CNC라고 컴퓨터로 모터를 제어해서
어떤 복잡한 형상의 모양을 깎아내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를 알고 있으면. 그런데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그런 CNC 프로그램으로 바로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면 스케치업이 최고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났어요. 설계를 통해서 어떤 치수가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소요량을 산정하고 목재를 주문해야 돼요. 근데 목재를 주문하려고 딱 생각을 했을 때 목재가 종류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재, 무슨 목재를 무엇을 주문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재가 있고 어떻게 각 목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는 사람이, 주문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나무 목재가 원목이 있고 뭐 집성목이 있고 가공 목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차차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종류마다 판매하는 단위도 틀리고 이것을 가공하는 방식도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재별로 특성과 판매 단위 같은 거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걸 얼마나 구매할 거냐 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소요량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소요량을 산정하는 게 문제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문할 때 그 목재 판매 단위를 알아야 정확하게 주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 프로젝트를 위해 목재를 얼마나 주문해야 되는가, 이게 질문인데 마치 이거랑 같아요. 3명의 고기를 1인분씩 먹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고기의 양이 얼마냐, 이게 문제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1인분이 몇 그램이냐, 1인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육점에서 근 단위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근은 몇 그램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양을 정확하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판매 단위와 그리고 그 판매 단위당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를 가늠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재라는 것이 로스를 줄이면 줄일수록 효율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목재 손실을 줄이는 어떤 재단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라든지 주문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어디서 주문을 할까,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업체나 뭐 동호회 벼룩 시장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데, 그 우드워킹 관련된 그런 여러 카페들이 있고 각 카페에서 이 벼룩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개인 간 거래도 하고, 이 벼룩 시장에 상주하시는 어떤 입점 상인, 입점 상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개인 간 거래를 하거나 회원 간 개인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입점해 계시는 상인들에게 어떤 목재를 구매하거나 이렇게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업체를 찾아서 인터넷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방법도 알아야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름질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름질이라는 것은 목재를 내가 목표한 치수에 맞게 정확한 어떤 직육면체로 만드는 것을 마름질을 한다고 해요. 수평과 수직이 지켜진 그 직육면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부재를 최종 목표 치수로 만들어야만 가공하고 조립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목표 치수가 맞지가 않는데 가공하고 조립을 한들 나중에 이게 부정확한 조립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각 박스를 만들겠다, 나무로 목재로 사각 상자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각 상자의 옆판과 윗판 아랫판이 딱 정해진 크기가 있을 것이고, 그 크기를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재단이 돼야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종 목표 치수로 정확하게 직육면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마름질이고, 뭐 판재도 그렇고 각재도 그렇고 그런 마름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단이나 마름질을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공구가 필요해요. 물론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각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도 뽑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합판 같은 가공 목재를 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서큘러 쏘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랙소, 펜, 뭐 이런, 그리고 뭐 테이블 쏘, 슬라이딩 쏘,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잘라내야 되거든요, 합판을. 근데 그런 장비들을 일일이 다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초보분들 같으면. 그러면 이것을 업체에 의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판재 같은 경우에는, 합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미리 단위로 주문을 하면 그 사이즈에 딱 맞게 재단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그 적절한 장비가 없다면 업체 재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내가 직접 재단하고 마름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재단에 필요한 공구나 기계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수공구로, 손대패로 어떤 각재를 정확한 직육면체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뭐 이런 순서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하면 손대패로 직육면체를 뽑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마름질 과정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사실 그게 좀 어렵긴 또 어려워요. 어찌 됐든 그 공구든 기계든 아니면 손대패든 뭔가를 써서라도 마름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공이라는 게 결합부를 가공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원하는 결합 방식에 맞게 목재를 가공하는 거예요. 금을 긋고 자르고 켜고 구멍을 뚫고 다듬고 갈아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긋기가 왜 가공에 들어가느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금긋기 칼이라는 게 있어요. 금긋기 칼을 가지고 내가 가공할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라내겠다, 파겠다, 뭐 그런 부분을 칼로 금을 딱 그어 놓으면 그 부분을 실수를 하지 않기도 하고 깔끔하게 잘리기 때문에 금긋기가 가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결합부를 가공을 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결합 방식에 맞게 가공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짜맞춤은 장부맞춤, 주먹장 맞춤 등 무수히 많은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미노나 비스킷 조이너라는 이 결합을 위한, 결합부를 가공하고 결합시키기 위한 전용 공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이 나사못 결합, 뭐 일반적인 나사못 결합도 있고, 그리고 포켓홀이라는 걸 뚫어가지고 나사못을 끼워서 결합시키는 포켓홀 나사못 결합 방식도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도웰이라고 해서, 목심이라고도 하죠. 뭐 8mm, 10mm 이 정도 되는 원 기둥 형태의 어떤 걸 가지고도 결합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내가 용도와 이 결합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용도와 그 용도에 의해서 기대되는 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중을 고려해서 이번 프로젝트에는 그렇게 무게가 많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합 방식을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외관상 나는 짜맞춤의 그런 아름다운 결합부 모습이 좋다, 그래서 나는 뭐 하중이랑 상관없이 그냥 짜맞춤으로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결합부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고 어떤 형태의 결합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뭐 개인의 취향이에요. 다 개인의 취향이나 그 용도에 맞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결합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하중 얘기를 한 게 도해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거거든요. 도해이라는 게 그냥 뭐랄까요? 별로 힘이 가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작은 소품들을 결합할 때는 쓸모가 있어요. 근데 힘이 꽤 많이 가해지는 뭐 프로젝트다, 뭐 책장이다, 책장이 있는데 그 책장의 가운데판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올려놓는 판을 도엘 같은 걸로 하면 약간 좀 불안하겠죠. 책의 무게가 꽤 있는데 이 목도엘이라는 거는 8mm, 10mm 정도 되는 어떤 원기둥 모양의 나무 조각을 그 양쪽에 그냥 끼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결합부 가공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들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라면 수공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기계 공구를 세팅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그라고 해서 이 지그가 가공 보조기구인데 가공을 안전하고 반복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구를 지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그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어느 정도 가공에 있어서 익혀야 될 것들을 익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조립을 하고 접착을 해야 되는데, 가조립이라는 거는 내가 모든 부품의 가공을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접착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접착제 없이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각 부품들을 끼워 맞춰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가 되는지, 어디가 뭐 뒤틀리거나 뭐 높이가 맞지 않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지를 검토해 보는 그런 단계예요. 이게 접착을 하기 전에 최종 단계인데, 그렇게 가조립을 하고 했을 때 이상이 없다면 접착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합을 반영구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접착도 그냥 뭐 아무 접착제나 써서 아무렇게나 하면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접착제도 종류가 합성 접착제, 천연 접착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합성 접착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 합성이냐 천연이냐, 뭐 합성이라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제품들, 뭐 대표적으로 타이트 본드니 뭐 고릴라 글루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이트 본드라는 그 본드 제품도 뭐 1, 2, 3가 있고 굉장히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연 얘네들을 어느 순간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가지고 접착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면 약간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작업물 용도에 맞게 접착제를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실내에서만 쓸 거냐, 실외에서만 쓸 거냐. 그러니까 어떤 접착제는 방수 기능이 있고 어떤 것들은 없고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식품 관련된 어떤 제품이냐, 뭐 엔드그레인 도마라고 많이 만들어 쓰시는데, 이게 식품이 바로 닿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를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하는 용도와 설치 장소에 맞게 접착제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접착제 도포법이라든지 뭐 조립 시간, 그리고 용도, 이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해서 접착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클램프 사용법도 알아야 돼요. 이 클램프 사용은 왜 하냐면, 목재에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표면과 표면이, 결합되어 있는 표면과 표면이 긴밀하게 딱 붙어 있어야 그 접착제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클램프라고 해서 이
양쪽의 압력을 균일하게 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클램프 사용법도 나름의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물 설치와 샌딩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철물 설치는 철물이라는 거는 금속으로 된 가구 부품을 얘기해요. 뭐 손잡이, 경첩, 서랍 레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의 종류와 특징, 설치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샌딩하고 이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철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사포질을 하고 마감을 하겠다. 여기서 마감이라는 거는 페인트를 바르거나 뭐 오일을 바르거나 정말 어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인 것인데요. 나는 철물을 설치하고 샌딩하고 마감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철물 설치를 한 다음에 해체했다가 샌딩하고 마감을 하고 최종 조립 과정에서 다시 재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번째가 좀 더 완성도는 있는 게, 철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샌딩하고 마감을 하면 설치된 그 부분은 마감이 안 돼요. 샌딩도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꼼꼼하게 마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다면 두 번째 방법을 써서 철물을 설치했다가 해체를 하고 자리만 잡고 해체를 한 다음에 이제 샌딩 마감하고 최종 조립 과정에서 재설치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철물 설치를 안 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의자 같은 경우에 철물을 하나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샌딩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샌딩이 왜 필요하냐면, 목재를 가공하면서 표면에 오염이 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목재 가공 시에 어떤 헷갈려 가지고 잘못 오가공하지 않기 위해서 목재의 어떤 각 부분마다 뭐 표기를 해요. 이것은 왼쪽, 이것은 오른쪽, 여기는 파야 되고 여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 마킹을 한 게 최종적으로는 오염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싹 다 지워야 마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샌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샌딩을 균일하게 하면 새로운 표면이 드러나면서 마감재가 균일하게 흡수되는 걸 도와줘요. 균일하게 흡수되거나 도포되는 걸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샌딩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고수냐 아니냐를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샌딩과 마감 과정이 형태는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화장을 하는 건데, 가구에 화장을 하는 건데, 샌딩 마감을 통해서요. 이거를 잘해야 가구가 예뻐 보이거든요. 형태를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어도 마감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숙련도가 필요하고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고수의 영역이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샌딩이랑 마감이에요. 어찌됐든 샌딩은 필요한 것이고, 도구는 손으로도 할 수 있고 전동공구로도 할 수 있어요. 뭐 사포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서 뭐 도구 선택의 폭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쓸 거냐,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를 또 알아야 되겠죠. 어느 거칠기의 사포를 사용할 거냐, 그리고 이 사포질이 다 끝난 다음에는 어느 거칠기로 넘어갈 거냐.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데 도대체 몇 번까지, 어느 정도의 곱기까지 사포질을 해야 되느냐도 궁금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샌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마감하고 최종 조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 조립이라는 거는 철물을 설치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테이블 상판과 하부 프레임을 결합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마감이라는 것은, 그 마감의 뜻이 뭐냐면요, 목재 표면에 도막을 형성하거나 내부로 이 마감재가 침투해서 보호층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마감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외부 오염으로부터 작업물이 보호가 되고, 환경, 그러니까 습도가 변하고 열기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목재가
변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거 목재의 특성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목재가 변화되면서 막 뒤틀리거나 갈라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해 주는 것이 마감의 어떤 기능입니다. 근데 마감도 마감재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떤 표면의 도막을, 그러니까 막을 이루는 거냐 아니면 그 내부로 침투하는 거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마감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 중도, 상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마감재의 종류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오일, 바니쉬, 페인트, 셀락, 스테인 등등의 여러 종류의 마감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감재를 서로 뭐 오일이랑 바니쉬랑 섞는다거나 뭐랑 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파생되는 어떤 마감재가 있기 때문에 마감재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마감재,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과 마감의 어떤 촉감을 갖는 마감재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가구 제작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쭉 한번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떤 걸 구상을 해서 완성을 하기까지 그 작업자에게는 많은 선택이 주어져요. 설계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겠다, 주문을 할 때 어떻게 주문을 하겠다, 재단, 가공, 접착, 샌딩, 마감, 이 각 과정에서 어느 방식을 선택해서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지금 이런 경우만 해도 720가지예요. 물론 실제로는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몇백 가지 정도는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어떤 비용, 시간, 기술,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 최적의 경로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 설계 1, 2 중에는 설계 1이 나은 것 같고, 주문 1, 2, 3 중에는 주문 2가 나은 것 같고, 가공에 뭐 5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나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최적의 방식을 선택해서 최적 경로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결과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 스스로 그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뒤집어 보면 자신의 작업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구상부터 마감까지 각 과정마다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이 존재하고, 내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아서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방법을 조합한 후에 그 체계대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계를 갖추면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곧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고 목공 실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지금까지 이제 목공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시간을 내서 이 제가 운영하는 채널의 지향점이랑 향후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업로드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자 관점에 맞춰진 그런 채널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제 생각만큼 그렇게 초보자분들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이긴 하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방교육을 받기 전에 보고 가면 좋은 그런 선수 지식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보는 어떤 강좌, 여러 가지 강좌가 있는데 이것이 공방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조를 할 수는 있지만 공방 교육은 그거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고유의 어떤 효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이런 설명드리는 것들이 공방 교육 받기 전에 그냥 배경 지식 한번 쌓고 가볼까라고 가볍게 그냥 보고 가실 정도의 그런 콘텐츠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특성이라든지 안전 등을 포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구 제작 순서를 기준으로 뭐
되도록이면 그 순서를 지켜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플레이팅 도마, 책꽂이, 서한, 협탁 같은 것들을 연습 문제 풀어보듯이 제가 그냥 해보면서 작업을 하면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나는 이런 방식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뭐다. 라고 하는 뭐 중계라고나 할까요? 그 제작을 중계하는 형태로 연습 과제가 되는 이런 도막, 책꽂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영상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는 할 만한 그런 영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주제는 목재의 종류랑 판매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